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 분석하고 비평하는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시사본부 초대석 한국 가요계 여왕 하춘아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또 댓글로도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한 주간의 언론 보도 분석하고 비평하는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31일 독도에 도착해서 환자를 태우고 이륙하는 헬기 영상 때문에 KBS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독도 추락 헬기 이륙 영상을 KBS가 확보해 놓고도 독도 경비대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고요. 먼저 정상훈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KBS가 지난주 토요일 기사를 하나 내보내면서 시작이 됐는데 네. 이 독도 응급 헬기 추락 사고 직전에 이제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제 KBS가 포착을 했는데 좀 우연히 이제 포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KBS 이제 독도 파노라마 영상 때문에 이 장비 점검차 이 야간 작업을 하던 KBS 직원이 이 늦은 밤 이제 착륙하는 헬기를 휴대전화로 찍었던 건데.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후에 이 독도경비대 박모 팀장이라고 밝힌 분이 해당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KBS 영상 관계자들이 헬기 촬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영상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면서 만약 이 영상이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 헛고생을 했던 시간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치가 떨린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단독 보도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라고 KBS를 이제 비난을 했던 거죠. 이 글이 이제 박모 팀장이 작성한 것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뭐 박모 팀장은 댓글을 삭제했지만 파장은 좀 일파만파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 논란이 되자 결국 KBS가 입장문을 냈는데, 그러니까 해당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촬영을 했고 또 사고 초기에 촬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다만 이 해당 영상은 이 헬기 진행 방향, 그러니까 이 영상을 달라고 했던 게 헬기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아야 이제 구조가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 영상이 필요했다고 독도 경비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헬기 진행 방향과는 좀 무관한 영상이었다라면서 단독 보도를 위해서 영상을 숨긴 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좀 비판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BS가 입장문을 발표했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입장문을 쭉 읽어봤을 때 뭐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까 싶은데요. 저는 일단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 초기에 이제 독도 경비대가 영상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영상을 찍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촬영 금지 구역이었으니까 여기서 촬영을 한 게 알려지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사람들 구조가 우선이니까 이 판단에서는 좀 심히 좀 좋지는 않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 뭐 봐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촬영 금지 구역에서 촬영한 걸 걸린 게 겁이 났다면 왜 그거를 그 시청률이 높은 이 KBS 메인 뉴스에서 틀었는가라는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도 경비대한테 주면은 뭐 불법 촬영인 거고
KBS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 불법 촬영이 아니게 되는 건가? 뭐 이 부분에서 좀 판단이 좀 해명이 좀 시원치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기자는요.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 해명 글을 읽기 전에는 이거는 좀 단독 보도 내는 욕심 과정에서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 아닌가 했는데 네. 근데 또 뭐지 이제 그 금지 구역이라는 그것도 알게 되니까 왜냐면 그 영상을 그 뉴스에다가 내보내는 거는 보도국의 일이고 근데 촬영을 하는 사람 자체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오직 나는 금지 지역에서 난 촬영을 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안 주는 것인가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그 감정이나 생각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네. 구조가 급박한 상황이었고 또 수색도 바쁜 상황에서 사고 수습을 맡았던 독도 경비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영상 제공에 그 비협조적이었던 KBS 직원에게는 좀 화가 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무조건 화를 내죠. 왜냐면 그 사람들 최대한 빨리 구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조금만 있어도 그 구조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전화를 해보고 야 여기 지금 우리 구조하고 있다 빨리 내놔 좀 하시면 안 될까 했는데 답이 없으면 그 사람들 너무 기분이 엄청 더러우겠죠. 네. 정상훈 기자는요. 그러니까 뭐 KBS가 뭐 단독 욕심 때문에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근데 그 사실 보도국에서 이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 영상 촬영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냐라는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보도 전이라도 좀 줬으면은 이렇게까지 논란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 독도경비대에게 이거를 전하기 전에 이 KBS 뉴스를 통해서 먼저 보도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뭐 단독 때문에 이 영상을 제공한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좀 믿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뭐 그 근본에는 또 공영방송에 대한 또 불신이 담겨 있다고 보고 뭐 이게 사실 좀 불신이 시작되면 회복되는 데는 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KBS가 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피해주자 중심에서 이걸 판단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KBS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외국에서도 좀 이 재난보도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준칙 같은 것들은 다 존재하잖아요. 알파 기자. 이제 좀 약간 서양에서 좀 약간 북미 유럽 국가 위주로 됐을 때는 이럴 때는 좀 약간 좀 더 재난 위주가 그 구조가 제1차적인 몫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걱정도 되는데 좀 약간 중동 같은 나라에서 국가 기관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제 목표는 좀 약간 덴마크, 핀란드 같은. 저도 KBS의 직원입니다만 솔직히 최근에 이 KBS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계속 반복되고 나온다는 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정상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외부에서 보셨을 때. 글쎄요, 좀 뭐 그동안 이제 KBS에서는 논란이 좀 이래저래 있었는데 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느 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일전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 그러니까 김경록 PB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사직격의 이제 일본 극우 언론인 발언 논란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인터뷰를 하고 KBS가 같이 판단을 해서 그 보도를 내보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알고 이걸 내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아예 그냥 윤리적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돼버리는 거니까 네, 애초에 그러니까 뭐 이것만 뭐 이게 있다고 해서 그 실종되신 분들을 뭐 찾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신다고 해도 어쨌든 만약에 이게 있었다고 해서 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실종자 가족분들이 많이 화가 나신 거고 그렇죠. 또 이게 뭐 적어도 그 KBS 직원이라는 분이 그거를 촬영해서 뭐 본인은 이제 두려워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면은 이걸 나중에 보도국에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됐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은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라는 좀 측면에서 좀 어느 것보다도 이 문제는 좀 좀 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 기자는요? 저는 오히려 이제 며칠 전에도 여기 좀 시위가 있었거든요. 이제 전기세에서 KBS 수신료 내지 말자. 분리청원 지금 20만 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문제가 특히 이 문제가 KBS 안에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살짝 개개인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똑같은 위치에 오태훈 선배님이 계셨다면 뭐 안 주셨을까?
뭐 물론 제공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좀 약간 양심이나 윤리적인 문제고 그 KBS라는 그 기관 그 좀 약간 거대한 조직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약간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서 좀 약간 재판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도 실종자 수색에 계속 지금 몰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지금 네 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종자 가족을 양승동 KBS 사장이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실종자 가족들은 사장 또 이 보도를 한 기자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직원 셋의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면서 지금 양승동 사장의 사과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두 분은 보시는지. 유가족들의 그러한 입장 유가족 아니에요. 실종자 가족입니다. 실종자 가족들 저는 그 입장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장이 와서 사과를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 뭐 KBS 뭐 그 직원분도 그렇고 뭐 KBS 전체도 그렇고 이 뜻하지 않게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이라면 뭐 내심 뭐 답답하고 뭐 힘들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뭐 어떤 요구를 한다면 그게 뭐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 그 요구에는 또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어제자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죠? 네, 맞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10일에 올라왔던 청원이었는데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전기요금이 합산돼서 청구가 되니까. 그리고 이 청원이 뭐 이렇게 좀 늘어나다가 이 독도 논란 이후에 최근에 좀 급증해서 20만을 돌파를 했는데 뭐 그만큼 대중들의 분노가 좀 뜨겁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청취자 8242님 다른 것을 다 떠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공영방송이 생명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점이 가장 화가 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2536님은 이번 사건이 고의였든 실수였든 일단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지금 그 보도와 관련해서 KBS에서 지금 그 새로 보도국장이 된 엄경철 KBS 보도국장이 여러 가지 뉴스 보도 방안 차별화하겠다는 제도를 바꾸겠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출입처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좀 해결을 좀 찾고자 하는 방안들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출입처 문제는 저희가 좀 마치도 시간에 좀 보내드렸었죠. 네, 저는 뭐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대중이 언론에게 가장 불신을 갖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기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 이 더 많은 다수 대중이 아니라 뭐 특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치부 기자는 뭐 여당 관계자, 야당 관계자의 말을 듣고 기사를 쓰는 거고, 이 법조 출입 기자는 뭐 검사의 말을 듣고 기사를 쓰는 거고, 뭐 경찰 출입 기자는 뭐 경찰의 말을 듣고 기사를 쓰는데 그러면 국민들의 말은 누가 들어주냐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볼 게 그 예전에 이제 양진호 갑질 논란이 있었어요. 양진호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셜록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죠. 근데 이 양진호 사건 관련된 제보자가 이 셜록에 제보를 하기 전에 다른 여러 대형 매체들에 먼저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도는 결국 셜록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형 매체들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대형 매체가 보기에는 제가 뭐 추정해봤을 때 왜 보도를 안 했는지를 좀 추정해보면 이 깜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진호라는 사람이 뭐 저명한 인사도 아니고, 뭐 대기업도 아니고, 뭐.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양진호 뭐 얘가 뭔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양진호 관련된 보도가 이 셜록을 통해 나오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그 후폭풍이 몰아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뭐 양진호만큼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양진호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분노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죠. 근데 대체 이제 대형 매체 기자들은 어떤 얘기를 이제 뭐 듣고 하길래 뭐 이런
그 문제들이 이제 대해서 모른 척할 수 있느냐 좀 그런 것들이 뭐 과거에도 좀 불거졌던 적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뭐 저는 그 언론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척도는 제보의 양과 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절대 출입처 장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KBS가 공영방송입니다. 예. 또 수신료라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KBS에 대한 시청자들의 시선은 기대치.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알파오 기자가 봤을 때는 KBS가 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아니 보세요? 사실 방금 전에 그 보도국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좀 개혁안을 발표하신 건 어느 정도 국민한테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와서 좀 문제들이 많고요. 우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좋은 지지라고 봅니다. 너무나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혁안이 내버려 보니까 중간중간 가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국민이 왜 화가 나는지를 이해하고 국민이 화가 나는 포인트에 맞춰서 개혁안을 만들고 실시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그 독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 출입처 제도를 바꾸겠다는 건 아니었기 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고 있는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관련된 또 보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경에 발견된 세 번째 희생자가 발견 당시 생존에 있었지만 초동 대처를 늦어서 사망하게 됐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유가족 대표를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정상근 기자 이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임경빈 군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오후에 이제 바다 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 인근이라는 검안서도 있고 배에서 10km 떨어진 지점이라는 검안서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이만빈 군이 구조까지는 됐어요. 근데 그때 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병원과 연결해서 배 위에서 응급 조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심박이 돌아오고 또 산소 포화도도 높아지는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좀 엿보였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빨리 헬기로 이송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만 실제로 구조 헬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석연찮은 이유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배로 이동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근데 뭐 다른 헬기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해경 간부들이 타고 가버렸고 임경빈 군은 무려 4시간이 넘게 좀 배에서 배로 옮겨 다니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사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루는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충격적인 그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보도가 좀 매체별로 좀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뉴스인데. 근데 그 언론사별로 이거를 좀 어떤 경중으로 다루느냐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었어요. 일단 뭐 한겨레나 뭐 서울신문, 뭐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이제 일면에 넣었고 또 관련된 기사를 그 다른 면에 싣고 이 한겨레 같은 경우는 사설도 하나 만들어 실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회면에 작게 좀 배치를 했고요. 이 동아일보도 14면에 이 관련 소식을 전했고요. 근데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건을 보도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그 언론 보도 비중으로도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관련 사실을 실은 것도 좀 한겨레가 유일했던 좀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언론사별로 좀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알파고 기자님?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회사이고 이제 업체이다 보니까 자기 고객님 위주로 상품을 내는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라고 중앙일보는 그나마 좀 약간 중간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놀랐는데 네. 조선일보 구독자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곳인가 이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있었던 과실들에 대해서 저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이거 내봤자 우리 독자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읽을까 아니면 네. 불쾌함을 느낄까 좀 더 가끔씩 독자 위주로도 기사 나오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매체를 주로 보는 사람들의 뭐 시청자, 청취라고 하면 독자. 독자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네. 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보도를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일날. 근데 그때 당시 TV조선이 보도를 했던 것들이 뭐 그게 뭐냐면
이 정경심 교수가 뭐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고위 외교관이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보직에서 배제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보잉 항공기 일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든지 뭐 재개발 지역 합동 점검에 착수를 했다든지 뭐 양돈 농가가 힘들어한다든지 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뭐 지역구 행사에 수시로 참석을 했다든지 뭐 이런 보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보도도 보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예, 보도 예.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에 경중을 비춰서 세월호 관련 사안을 아예 뺄 정도로 그렇게 세월호 관련 사건이 좀 비중이 낮은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의아합니다. 네. 당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KBS도 또 한때 좀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네네. 뭐 많은 무거운 책임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런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참사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상황은 무척 신중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유족들의 입장들도 좀 반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유족들이 참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특히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프레임 같은 것들을 더 씌우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 광화문에서 뭐 피자 시키고 치킨 시키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다 불미스러운 일들이죠. 뭐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세월호 문제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제가 제일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이 구조 과정에서 일어났던 과실 문제들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 핵심적인 문제가 이 사고가 왜 일어났냐에 대한 아직도 제대로 된 입증된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반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원인 규명이 된다면 이거는 모든 국민의 문제예요. 그 무슨 사상을 아니면 이념을 갖고 있느냐 넘어가서 그래서 제 보기에는 언론사들이 이제 좀 더 집중으로 세월호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구조 과정보다는 좀 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냐에 대해 집중을 했으면 왜냐면 기술적인 문제라면 그럼 언젠가 다시 배가 잠수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빨리 알아내야 되는데 아직도 5년째 됐고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 사람은 너무 답답하게 만들더라고요. 알파 기자도 많이 답답한 예, 상황입니다. 예. 진짜 이런 보도들을 보면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어떤 뭐 특정한 정치색을 갖고 있어서 뭐 어떤 뭐 과한 욕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언론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유가족들의 말이 전부 다 옳은 얘기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언론도 있고 뭐 그런 네.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이 자식이 어떤 경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당했는지를 밝혀달라고 하는 게 이 유가족들의 뭐 정치적 성향을 가를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뭐 다 옳은 말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이게 유족이 뭐 편향됐다, 뭐 언론이 막 이런 식으로 뭐 정치색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이 보수 집회에 나온 참수자들이 이 감히 이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 앞에서 욕을 하고, 네, 뭐 멸시를 하고 그런 식의 이제 행동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언론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사안마다 보도 가치가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있어서 보편적인 우선순위 또 가치라는 것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기자부터 먼저. 이 인간의 그 생명이 최우선이죠. 뭐 우리는 왜 이렇게 모아서 국가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우리의 개개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언론들이 국가 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이라면 제일 먼저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정상훈 기자는요? 뭐 저도 다 동의를 네, 동의를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뭐 그 기준을 세우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것이 뭐 각각 다를 테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뭐 참사 같은 일이 있었을 때 뭐 이 참사의 뭐 원인, 뭐 어떤 과정 또는 이제 뭐 구조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거는 언론이 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 주간 미디어 비평 와치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참 힘드네요.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최근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다른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방한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국방장관의 방한 때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